자,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이고요. 페이지 96페이지 펴시고 쭉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 발달 평가입니다. 성장 발달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자, 아동의 성장 평가예요. 자,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양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적 변화가 있는 거를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아동의 신체 성장 지표 한번 보시면 아동의 신체 성장은 건강 및 영양 상태를 반영하고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체 성장의 지표로 활용되는 거는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키, 몸무게, 머리 둘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아동 초기 뇌발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머리 둘레 측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 도표를 이용한 신체 성장의 평가입니다. 자,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 도표 한번 보시면 특정 집단에 속하는 소아청소년의 신체 개체질을 통계적으로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발달하고 있는지 그 기준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신체 성장 평가 한번 보시면 연령과 성별에 따른 신장, 체중, 머리 둘레의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 도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박스 있죠. 그래서 소아청소년 체중평가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연령과 체중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3번 보시면 신체 성장 수치 간의 상호관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일 성장 수치만으로 성장에 대한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장, 그죠? 키, 몸무게, 머리 둘레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성장 수치 간의 상호관계를 검토를 해서 우리가 성장이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신체 성장 사중 주기 한번 보시면 신체 성장은 아동의 건강 상태를 반영해주는 1차적 지표가 됩니다. 특히 생후 18개월까지는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는 주기적으로 성장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국가에서 아예 해주죠. 영유아 검진이라고 해서 무료로 해줍니다. 그만큼 신체 성장 발달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2번 보시면 아동의 발달 평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달은 뭐예요? 질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동 발달은 전체 운동, 미세 운동, 언어, 인지, 적응적 행동 영역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매우 역동적인 과정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97페이지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줄 아동의 발달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달 선별 검사를 주기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 검사는 아까 주기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성장을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발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발달 평가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한국형 덴버2를 이용한 아동의 발달 평가입니다. 그래서 덴버 발달 선별 검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DDS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기출됐나요? 최근에 2024년도에 기출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동건강 전문가들이요, 아기의 잠재적인 발달 문제 혹은 위험성을 선별하기 위해서 DDST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검사 도구의 민감도를 높이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우리가 90년도에 덴버2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얘는 뭘 체크하는 거라고요? 발달 문제 아니면 위험성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출생 시부터 6세까지 아동의 발달을 사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재적인 발달 문제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생후 6세까지의 아동에게 적용하는 검사를 우리가 DDST, 덴버 검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발달에 포커스를 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4개 영역이 있어요. 4개. 개인 사회성, 미세운동 적응, 언어, 전
전체 운동 영역 이 네 가지 영역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부모와 아동에게요. 보시면 선별 검사가 지능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꼭 설명하셔야 됩니다. 아니다. 발달 지연 위험이 있는 유아와 아동을 확인하는 검사라는 것을 꼭 설명하셔야 됩니다. 줄치고 어떻게? 별표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엔 뭐예요? 엄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IQ? 지능을 알아보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절대 그것은 아니다. 발달 지연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일 뿐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15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연령상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미숙아인 경우에는 연령선을 교정해서 수정된 나이를 이용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정1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정1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기가 원래 출산일이 5월 26일이었다고 쳤을 때요. 5월 26일에 아기가 출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일찍 태어난 거예요. 한 달. 그러면 4월 26일에 만약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4월 26일에 좀 빨리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4월 26일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 어디에 포커스를 둬라? 여기요. 출생 날짜에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아기의 우리가 발달을 체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정일, 미숙아는 이 교정일을 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검사 결과 한번 보시면 여기에 기출된 적 있거든요. 정상 발달은요, 지연 항목이 없습니다. 없고 주의 항목이 1개까지를 우리가 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의심스러운 발달인 경우에는요, 1에서 2주일 이내에 다시 재검사를 꼭 하기를 추천드리고 있죠. 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도구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덴버2는 아동의 각 발달 영역별 발달 사정 항목 110개와 5개 검사 행동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10개의 발달 사정 항목은 개인사회 발달 22개, 미세운동 적응 27개, 언어 발달 34개, 운동 발달 27 문항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행동 항목은요, 맨 오른쪽에 보세요. 검사자가 주관적으로 사전에서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검사자가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보시고 꼼꼼하게 어떻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대부분 재활의학과에서 이거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따로 있으세요.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를 다 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발달 사정 항목은 각각 막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25%, 50%, 75%, 90%가 통과한 연령을 표시한 겁니다. 밑에 그래서 25%, 50%, 75%, 9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이거는 무조건 발달을 체크하는 거예요. 지능을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거. 그리고 검사 결과에서는 정상 발달은 지연 항목이 없어요. 주의 항목이 1개까지. 혹시나 의심스러운 발달이 있다면 1, 2주일 내에 재검사를 해야 됩니다. 하는 것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98페이지 보시면 5번요. 결과의 해석 별표를 치세요. 2024년도에 기출이 된 적이 있고요. 정상은 지연이 없는 것 그리고 주의가 1개 이하가 된 것을 우리가 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의심은요. 1개 이상의 지연이 있거나 주의가 2개 이상일 때 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2가지 체크해서 발표하시고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6번 보시면요. 의심 또는 검사 불가를 보인 대상자에 대한 권유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쵸? 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1, 2주 뒤에 재검을 받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7번 한번 보시면 결과포식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 패스인 거예요. 그래서 P. 성공적으로 수행 시는 P라고 쓰시면 되고요. 실패는 F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수행 못할 때 F라고 쓰시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아기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fuse에서 R. 그래서 아동이 항목 시도를 거부할 경우. 그 다음 75에서 90%가 이 연령대에 하는 항목을 못하면 C예요. C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 90%가 하는 항목, 그러니까 대부분 하는 거잖아요. 90%가 하는 항목을 못할 경우에는 막대 끝에 빨간색 굵은 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건 아까 결과의 해석이에요. 정상은 어떻고 의심은 어떻고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는 재검을 언제 해야 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팁, 덴버 검사 기록 방법의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하고 밑에 글하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한번 보시면 자, 5개월 15일 된 아동을 대상으로 우리가 한다고 봤을 때 이 밑에 그림 보세요. 보시면 우리가 개월에서 5 돼 있죠. 이 5에 되어 있는 부분을 쭉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게 5개월 15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5개월 15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점이 뚝뚝뚝뚝뚝뚝 중간에 쫙 쳐져 있죠. 자, 줄을 이렇게 딱 끊는 거예요. 먼저 5개월 부분의 연령성을 축 하고 끊습니다. 끊고 나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검사지에서 각 항목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점은 검사 집단의 75% 이상이 통과하는 연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그림에서 우리가 아래에서 한 네 번째 한번 보시면 팔로 지지하고 가슴을 든다 라는 항목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선이 어떻게 갔는지 보시면 됩니다. 팔로 지지하고 가슴을 든다라는 항목의 경우에는 5개월 연령선에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줄을 딱 그었을 때 파란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는 5개월 아동의 75%가 이 항목을 통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5개월 정도가 되면 거의 75명 정도는 이 항목을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혼자 앉는다 항목 한번 볼까요? 맨 오른쪽에 위에 두 번째 있습니다. 혼자 앉는다 항목 보시면 자, 5개월 연령성 쭉 그어져 있는 데서 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완전히 우측에 쏠려 있습니다. 바깥쪽에 빠져 있죠. 이런 경우는 이거는 5개월 아동이 대부분 아직 통과를 못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이 됐을 때는 아이들이 대부분 애들이 혼자 앉지를 못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그 옆에 앉았을 때 머리를 가눈다 한번 볼까요? 밑에서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앉았을 때 머리를 가눈다 한번 보세요. 보시면 어떻게 있어요? 완전 왼쪽에 있죠. 5개월 연령선에서 완전 좌측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항목을 수행하는데 만약에 실패하거나 거절했을 때는 뭐다? 지연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우측에 있으면 이거는 이 연령대에 못하는 게 맞아요. 이거고요. 완전 좌측에 쏠려 있으면 뭐예요? 이거는 해줘야 되는 항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 있다면 지연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결과의 해석 같은 것들이 국시에 많이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주기별 영유아 건강검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영유아 국가검진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해줘요. 언제까지? 보시면 생후 14일에서요. 71개월까지요. 6세 미만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12회 구강검진 4회 포함해서요. 영유아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엄마들이 검진을 챙기지 않으면 계속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가 옵니다. 땡땡땡 아기 검진하러 오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러 가게 되는 거죠. 자, 검진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성장 이상이나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99페이지, 치아 우식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 교육까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뭘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건강검진을 받느냐? 대부분 문진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들이요 가면은 설문지를 줘요. 그래서 문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1차적으로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나서 기본적인 키랑 몸무게 같은 것들을 쭉 재주고 건강검진을 끝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챕터 6입니다. 아동의 성장 발달과 관련된 문제를 이제 어떻게 발달별로 하나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아기는 출생 후 1년까지를 말해요. 그래서 신체 성장과 발달이 매우 빠른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끝에 보시면 2개월이에요. 베네짓이라는 걸 해요. 너무 귀엽죠? 사회적 미소를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애기가 어떻게 해요? 배시시 웃습니다. 이게 2개월 때 베네짓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아기는 1에서 3세 사이죠. 그래서 이때는 애가 아장아장 거릴 때고 이제 활동을 조금씩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애기들이 분노 발작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막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애기가 자지러지는 거죠. 그래서 분노 발작, 그리고 거부증, 이게 뭐예요? 싫어하는 거부증이 생기고요. 그 의식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뭔가 편안함을 가지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끼고 있는다는 거죠. 그런 의식주의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령정기 같은 경우는 3에서 6세예요. 그래서 유치원생 때를 얘기를 하고요. 이때는 신체 성장이 느려져요. 그렇지만 운동 능력, 인지, 언어, 사회성 등이 두드러지게 발달이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 학령기 아동은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6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을 말하고요. 아래쪽 보시면 성장통 체크하세요. 성장통이 생기고요. 그리고 학습이나 컴퓨터 사용 때문에 눈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어떻게 눈의 피로도 풀어줘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 청소년기 같은 경우는 아래 보세요. 비행행위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범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달들을 좀 알고 문제점을 판단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영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보면은 애기들 엄지 빠는 거 있죠. 상당히 많이 하죠. 그래서 엄지 빨기는요. 영아의 빠는 행위는 소유만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강기이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엄지 빨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18에서 20개월의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낯가림과 분리불안이에요. 자, 낯가림 보시면 양육자와 애착이 형성되고 낯선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5에서 6개월에 시작이 됩니다. 6에서 8개월의 최고조로 이르게 돼요. 이 낯가림이. 그래서 왜 이때 이 낯가림이 생기냐면 6에서 8개월에요. 대상영속성이라는 개념 발달로 낯가림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 2024년도에 기출됐던 부분입니다. 자, 6에서 8개월에 뭐 때문에 대상영속성이라는 게 생겨서 낯가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대상영속성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겠네요. 대상영속성은 이거예요. 외부 대상이나 물체가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을 대상영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낯가림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자, 100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영아가 낯선 사람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낯가림이 조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까지 같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분리불안이에요. 24년도에 기출이 된 적이 있고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애착을 형성한 양육자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분리불안을 경험합니다. 그 양육자를 찾아서 운다는 거예요. 그게 참 많죠. 어린이집 보낼 때 어떻게 해요?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웁니다. 울지만 아기들은 정말 다행인 거는 이게 결국에는 좀 지나면 바로 괜찮아지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게 분리불안이에요. 자, 12개월이 되면 양육자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곁을 떠난다는 것을 예상하고 미리 저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9에서 10개월에 분리불안을 느끼고요. 낯가림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영속성 개념이 발달하면서 낯가림과 분리불안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90개월경에 심해진다고 되어 있지만 거의 8개월경부터 우리가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재는 어떻게 해줄 거냐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가까운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자주 방문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아동과 친해져서 부모와 자유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엄마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유롭게 엄마도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담요나 장난감 같은 이행적 대상을 줘서 이거 부모기 아니고 부모입니다. 부모와 항상 함께 있음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의 채취가 있는 약간의 뭐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잖아요, 애기들한테. 낯선 사람이 접근할 때는 부모와 대화하면서 영아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될 수 있는 한 신체 접촉을 피하면서 잘 웃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외출 중에는 전화를 걸어서 목소리를 좀 듣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분리불안일 때는 이러한 중재들을 해준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너의 곁에 있다라는 거를 확신시켜 주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아에서는 영아산통이라는 게 일어나요. 영아산통은 산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기 낳을 때 배 아픈 게 산통이거든요. 그럼 영아산통이라고 하는 거는 아기들이 정말 배가 자지러지게 아파서 자지러지게 우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많아요. 산통은 영아가 다리를 배에 붙여서 오그리고 자지러지게 우는 발작적 또는 경련성 복통입니다. 산통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이제 발작적으로 울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부모도 힘들고 아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산통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격이 예민한 아기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기들이요 진짜 자지러지게 울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자, 그래서 산통 유발 요인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수유 기술이 좀 미숙했을 때, 그래서 급하게 수유했다든지 과다하게 공기를 삼켰을 때, 그리고 자세나 트림을 잘 시키지 못했을 때, 그리고 어머니 측 요인도 있어요. 이게 부적절한 모아 상호작용. 첫 번째 아기일 때는 엄마가 또 처음이라서 잘 안 될 수가 있죠. 이러한 부분. 그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락타아제 결핍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락타아제가 뭐죠? 젖당, 유당이라고 하는 분해 요소, 효소입니다. 이게 부족해서 락타아제.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위장관 내에 락토바실루스 부족 이렇게 되어 있죠. 락토바실루스에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이 부족해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영아의 문제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몇 번이나 나왔던 부분입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 뭐예요? 갑자기 아기가 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후 1년 동안 주된 사망 원인이고요. 밑에 보시면 영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람 속의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원인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죠? 그걸 예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1페이지 보시면 박스 6-3 보세요. 영아 돌연사 증후군 위험 요인들을 일단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부적절한 산정 간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중요한 게 나오죠. 복위, 엎드려 자는 체위, 최악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자는 체위 같은 것들이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예방법을 한번 보셔야 되죠. 너무 중요하죠.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냐? 복 위로 재우지 않는다. 복위는 엎드려 재우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재우는 자세 안 돼요. 왜냐하면 아기가 어떻게 해요? 숨이 막힐 수 있죠. 그리고 너무 부드럽고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아기가 파묻혀서 또 숨을 못 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아기와 소파와 같은 곳에서 같이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같이 자다가 어떻게 아기를 툭 누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 그 다음 특히 11주 미만 영아는 아기 침대에 따로 꼭 재우셔야 됩니다. 같이 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아 돌연사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영아의 문제였어요. 그럼 영아의 문제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였어요? 낯가림, 분리불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기가 아장아장 걸을 때 1에서 3세입니다. 이때는요, 아기가 너무나 고집스럽게 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노 발작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분노 발작이라고 하는 거는요, 분노 발작 혹은 떼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좌절감에 대한 유아의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자율성 증진에 의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애기들 어떻게 해요? 우리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거 분노 발작. 마트 가시면 볼 수 있어요. 뭐 안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애기가 들어 누워서 발작을 합니다. 이게 분노 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그쵸? 무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줄 내려가셔서 보시면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압도당한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고 느낄 때 분노 발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발작하는 겁니다. 자, 만 4세 이후에는 사라져야 하고요. 유아는 격렬하게 저항함으로써 자신의 독립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거요. 바닥에 들어놓고 발로 차고 숨이 넘어갈 듯이 막 웁니다. 그 대처 방안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알아? 무시하라. 그 유아가 진정될 때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동그라미 하세요. 무관심. 무관심을 무시하라는 겁니다. 무관심으로 대하는 것이 좋고요. 부모는 일관적인 태도로 대하되 중요한 거 나오죠. 자리를 떠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마트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시는 화대 어떻게 하자?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주위를 맴돌면서 아이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분노 발작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유아기에 발생된 문제는요, 거부증입니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기출 최근까지 2024년도까지 기출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거부증 보시면 유아는 질문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싫어, 안 돼라고 대답하는 이런 거부증을 보이는데요. 이거는 자신의 자율감을 표현하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애기들은 싫어, 싫어, 안 돼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쨌든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는 유아기 지구의 정상적인 발달 심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102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 자율성의 성취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고 끝에 정상적인 요구가 암시하는 것에 반대로 하는 경향입니다. 그쵸? 자기가 아닌 건 아닌데 어떻게 반대로 자꾸 싫다 싫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처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정상적인 거긴 하지만 이게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중재를 할 것이냐.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 아동이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라. 이게 아니고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줄 보시면 부모가 유아의 거부증이 정상임을 확인하시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하지 말고 아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자. 자, 그 다음에 유아의 세 번째 문제는요. 의식주의입니다. 이것도 2024년도까지 기출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의식주의는 유아가 자율감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같은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같은 수저나 컵을 사용할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이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애기들 보면요. 의식주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은 이거 우리가 애착 인형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그 인형 의식주의에서 표현된 것들이죠. 그래서 계속 그거를 가지고 다녀야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게 의식주의거든요. 자, 보시면 밑에 이러한 행동은 유아에게 안정감을 줘요. 그래서 취침시간, 식사시간 같은 일상의 의식적 반복을 통해서 아동이 편안함과 안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컵, 같은 수저를 사용하는 동일성 지속이 필요합니다.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깨지게 되면 끝에 보세요. 아기가 퇴행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지 않았던 행동을 거꾸로 다시 이제 하게 되는 퇴행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중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퇴행을 무시하시고요.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의는 자기가 같은 거 동일한 방식을 고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대소변 가리기입니다. 자, 유아기 때 나타나는 거죠. 23년도에 기출이 된 적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유아기의 발달 과업인 대소변 가리기 훈련은요. 언제? 너무 중요합니다. 18에서 24개월 경에 이루어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항문 괄약근 그리고 어떻게 옷을 벗고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이쯤에 생기기 때문에 18에서 24개월 경에 대소변 가리기가 이루어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간 소변 가리기는 4, 5세까지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대변보다 소변 가리기가 조금 더 늦고요. 밑에 보시면 배변 훈련은요. 무조건 18에서 24개월이 됐다고 마구잡이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기의 몸이 중요하죠. 그래서 준비가 됐을 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동이요. 신체적, 정서적 준비가 되었을 때 꼭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준비가 안 된 미숙한 단계에서 강압적으로 배변 훈련을 시작하시면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훈련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배변 훈련하기 전 준비 한번 보시면 이게 2023년도에 기출이 된 적이 있고요. 신체적 준비는 항문과 조임근은 대부분 18에서 24개월에 수의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소변을 2시간 보유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옷 벗기가 될 때 그 변기에서 5에서 10분간 앉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러한 신체적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배변 훈련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서적 준비도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소변의 급함을 본인이 인식할 때 그리고 가족이나 또래의 배변 습관에 조금 호기심을 가질 때 그리고 대소변을 본 후에 불편감을 느낄 때 그러니까 기저귀를 계속 빨리 교환해달라고 하면은 빨리 우리가 이 배변 훈련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자, 3번 보시면 부모 및 아동의 준비 상태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럴 때요. 이사를 했다거나 동생의 출생, 이혼 등과 같은 환경적 변화나 스트레스가 없는 시기에 우리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적 변화나 스트레스 시에는 아기가 다시 퇴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환경적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1대의 사건들이라고 얘기하죠. 특히 아기들 동생이 출생됐을 때 정말 본인에게는 1년의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오히려 우리가 반감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보시면 형제 간의 경쟁과 퇴행입니다. 형제간들끼리 이제는 경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발생하는 강한 질투심과 경쟁심입니다. 그래서 유아기에 동생이 출생하는 경우에 정말 흔히 발생하죠. 그러니까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죠? 부모님이 동생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이것들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면서 경쟁심이 유발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요. 103페이지 보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 퇴행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퇴행은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충분히 어떻게 되어 있다 밑에 보시면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유아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유아 보시면 상당히 많죠. 뭐 있었어요? 분노 발작, 그리고 의식주의, 그리고 대소변 가리기를 하는 시기. 굉장히 유아에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보시면 학령 정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몇 세부터 몇 세? 3에서 6세 유치원생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요 말더듬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령정기 아동은 정상적인 언어 발달 특성으로 말더듬이 뭐예요? 말을 더듬는 거예요. 쭉쭉 끊기는 겁니다. 자, 유창성 장애 중에 하나로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말을 하는 중에 리듬이 끊기거나 반복하고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언어 장애가 되겠습니다. 학령단계 아동은 정상적인 언어 발달 특성으로 말 더듬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들을 좀 봤더니
인지적 발달이요. 언어 발달보다 빨라서 알아듣는 어휘수가 말할 수 있는 어휘수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 아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말더듬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유전적, 그리고 심리적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환경적 요인도 중요하죠. 부모가 너무 강압적이거나 간섭한다거나 이럴 때는 너무 불안하고 긴장돼서 어떻게 해요? 말더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박스 6-9를 보시면 말더듬 아동의 부모 교육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부모나 주변 사람이 천천히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다음 아동의 말을 고쳐주거나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틱 같은 거요. 우리가 지적하면 애기들은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그 부분을 어떻게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부모나 주변 사람이 아동의 말더듬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무관심하게 대주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악몽입니다. 자, 악몽이라고 하는 게 뭐죠? 애기들 그거죠. 무서운 꿈을 꾸고서 어떻게 막 깨어나가지고 무섭다고 얘기하는 게 악몽이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악몽을 한 번씩 꿔보셨을 거고요. 자, 항연전기는요. 수면장애를 흔히 경험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면장애는 아동성의 자율성 증가, 그 밑에 보시면 밤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수면 양육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악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몽은 무서운 꿈으로 인해 잠을 깨는 장애입니다. 그래서 REM 수면 후반부에 많이 나타나요. REM 수면은 뭐다? 뇌의 일부분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그 단계잖아요. 그래서 급속 안구 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기를 REM 수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꿈을 꾸면서 이제 악몽을 느끼게 되겠죠. 자, 밑에 보시면 악몽은요 성장하면서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야경증입니다. 야경증은 이 악몽과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차이점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야경증은 난 REM 수면에서 나타납니다. 난 REM은 그 REM과 달라요. 깊은 수면을 취하는 단계고요. 미숙한 중추신경의 기능이나 환경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요. 야경증은. 자, 104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두 번째 줄 아동이 잠에서 깼다면 아동을 편안하게 해서 다시 잠이 들도록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볼게요. 박스 6-10을 보시면 악몽과 야경증 비교 이렇게 되어 있죠. 비교를 할 겁니다. 악몽과 야경증. 자, 악몽 보세요. 언제 나타난다? 수면의 후반부. 그러니까 REM 체크하세요. REM 수면에서 발생합니다. 꿈이 가장 많은 새벽에 발생을 하고요. 야경증은 언제? 수면의 전반부. 그러니까 난 REM에 체크하세요. 난 REM 수면에 우리가 생기고요. 깊은 수면에 주십시오. 깊은 수면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악몽은요. 무서운 꿈으로 잠을 깹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잖아요. 얘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이건 악몽이었어 라고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야경증은요. 신기하게도 수면 중에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몸 동작이 커지긴 하는데 애기가 특징적인 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기억을 하지 못해요. 자, 그 다음 악몽은 다시 잠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엄마 옆에 있으려고 하죠. 근데 야경증은 되게 빨리 잠이 들어요. 그리고 악몽은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인식하고 안심합니다. 근데 야경증은 주변 사람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조금 비교해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생각하시고 조금 비교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야경증은 이렇게 좀 봤을 때 약간 목류병 같은 스타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왜 기억하지 못하고 반응도 없고요. 예, 그리고 바로 또 잠이 들고요. 했을 때 우리가 약간 목류병의 증상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학령 전기에 또 4번 보시면 이제 공포입니다. 공포는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공포라고 하는 거는 왜 우리가 공포심이 생길까요? 상상력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낯선 사람과 낯선 행동에 대한 공포는 많이 감소를 하지만 체크하세요. 상상력이요.
상상력이 증가하면서 또 다른 공포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다음 5번입니다. 학령 정기는 유치원에 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 경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하면서 맨 끝에 보세요. 아동의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낮 시간 동안에 부모와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아동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을 즐겁고 흥미있는 곳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는 유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안 그렇게 하면은 유치원을 가기를 너무 싫어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곳이라는 거를 우리가 열심히 유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학령 전개에는 유치원 경험이 있겠지만 학령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등학교를 가죠. 그럼 학교 공포 같은 것들이 또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학령 전개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나눴는데 학령 전개는 뭐 있다? 말더듬이 있고 그리고 악몽과 야경증이 있는데요. 이 두 개를 조금 비교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했던 부분을 좀 비교해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 학령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학령기는 몇 세? 6에서 12세. 초등학생을 얘기를 해요. 이때 성장통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별표 2024년도에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성장통. 애기들이요 집에 와가지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대부분 성장통입니다. 이제 커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학령기 아동이 흔히 경험하는 성장통의 원인은 근육보다 골격의 성장이 빨라서 뼈를 싸고 있는 골격이 늘어나서 주위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크기 때문에 늘어나서 아픈 거예요. 학령기에는 골격 성장이 지속되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고요. 과도한 운동은 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뼈와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5페이지 보시면 아까 한번 다뤘던 부분이에요. 성장통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자, 증상 보시면 성장기 과정 중에 하태부, 대퇴부, 근육층, 하지 관절에 뚜렷한 원인 없습니다. 간헐적으로 근육이 당긴다거나 관절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녁에 통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집에 와서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고 낮 동안의 과도한 신체 활동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휴식 취하게 한다든지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가벼운 마사지 같은 것들을 해주면 성장통이 조금은 중재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령기 같은 경우 첫 번째 성장통. 자, 두 번째 뭐예요? 근시입니다. 근시. 그러니까 시력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근시는 먼 곳이 잘 안 보이는 것을 근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 중간에 보시면 독서 자세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생기고 밑에 보세요. TV 그리고 컴퓨터 작업 그리고 요새는 뭐예요?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요새는 초등학교 과정 자체가요 태블릿으로 많은 것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근시가 많이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학교 공포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2023년도에 기출이 된 적이 있고요. 학교 공포증은 너무 중요해요. 별표 치시고 아동이 학교 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학교와 관련된 경험에서 오는 심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 생활에 적응이 힘든 결과고 정신적 혹은 신체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기들이 이게 많아요.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가기 싫어서. 복통이 흔하고 집에 있으면 증상이 사라져요. 이게 학교 공포증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담당 교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고요. 점차적으로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나가면서 가급적 어떻게 한다? 빠르게 학교로 복귀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배가 아파서 계속 학교에 안 간다고 해서 우리가 집에서 계속 끼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최대한 빨리 학교를 다시 보내서 적응을 시키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학교 공포증이었어요.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반복성 복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통이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3개월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의 복통을 말합니다. 자, 간호중개
중재는 원인을 파악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건데 그때 보시면 아동에게 통증이 나타나면 일단 휴식을 좀 취해 보도록 하고요. 복통이 심한 경우에는 마사지, 그 연료법, 규칙적인 배변 습관과 고섬유 시기를 한번 줘보는 겁니다. 이게 반복성 복통이고요. 자, 그다음 5번 보시면 정직하지 않은 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는 거짓말을 상당히 많이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기. 그래서 아동이 거짓말을 할 때는 주의 깊게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줄 보시면 거짓말을 하는 아동을 위한 중요한 간호 중재는 거짓말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훔치는 거, 도둑질을 하는 건데요. 학령기 아동은 초자아가 발달됩니다. 초자아가 뭐죠? 도덕적 가치관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규범과 양심 같은 것들을 반영하는 게 초자아거든요. 초자아가 상당히 발달돼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나 내 것과 남의 것을 잘 구분을 하지만 학령 초기에는요, 이게 완전히 내면화되지는 못한 거예요. 양심이나 소유에 대한 개념이 좀 혼동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훔치는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5에서 8세 아동에게 나타나는 훔치기는 정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간호중재는 아동에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훔쳐온 물건은 아동과 같이 가서 돌려주고 사과하는 것을 우리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0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박스 6-12입니다. 아동의 훔치기 예방법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아동에게 정직함과 남의 물건의 소중함에 대해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녀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아동에게 필요한 물건이 없는지, 무슨 돈으로 물건을 사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평소에 물건을 빌려 쓴 다음에는 돌려주도록 지도하시고 훔치기의 유혹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는 지갑, 잔돈, 저금통을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게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이때는 학령기 때는 약간 속이기 이런 것들을 잘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중간에 끝에 보시면 단순히 친구와의 게임이나 놀이에서 이기고 싶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할 때 이런 속이는 것들이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모두 다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자, 그다음 6번 보시면 이제 목류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봤던 건 이제 야경증이었는데 목류증과 비슷했었죠. 이 목류증은 수면 중에 발작적으로 일어나서 무의식적으로 걸어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스르르 다시 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아동에게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인은 성장 과정에서 수면 생리의 미성숙 또는 지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다 정상적인 거다. 문제는 있지만 정상적인 발달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령기에는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어요. 성장통, 그 다음에 학교 공포증. 학교 공포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대한 가급적으로 빨리 학교로 복귀를 시키셔야 한다는 거. 그 성장통 중재 같은 거 따뜻하게 해주고 휴식 취하게 해주고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06페이지 계속 이어갑니다.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청소년기 어떻게 생겨요? 우리 비행 청소년 들어보셨죠? 이러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보시면 청소년 비행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지위 비행이랑 비지위 비행으로 구분을 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위 비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성인에게는 허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것들. 이거를 지위 비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지위 비행은 이 외의 것들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죠. 폭력이나 뭐 재산 같은 거, 약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누구도 허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지위 비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청소년 비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건전한 교우관계 형성과 함께 비행 청소년과의 교우관계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쁜 친구들 만나지 않게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 자아 존중감과 자기 통제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인터넷 중독이에요.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SNS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인터넷의 사용이 지나쳐서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 직업적, 사회적으로적 기능 손상을 초래하는 상태를 인터넷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인터넷 중독의 원인 이렇게 되어 있죠.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해서 우리는 인터넷 중독이 생기는데요. 밑에 보시면 박스 6-3 보시면 13 보시면 인터넷 중독 예방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시간을 미리 좀 정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는 좀 그런데 우리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와 핸드폰에 연동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단을 하거든요. 시간 30분에서 차단을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활용하시면 좋죠. 그래서 책을 본다든지 다른 것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그다음 107페이지 보시면 3번 학교폭력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많이 생기죠. 청소년기에. 보시면 학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줄 끝에 분명하게 구분되는 가해 학생 체크하세요.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체크하세요. 피해 학생이 사이에서 일방적인 폭력이 행사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에는 집단 따돌림이 가장 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단 따돌림 뭐 응따, 왕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단 따돌림이란 집단이 다른 학생에게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따돌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폭은 어떤 경우에도 그죠? 용서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게 학폭.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살입니다. 10대 청소년의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줄 내려가시면 청소년 자살의 특징 한번 볼게요. 부모나 교사의 처벌이 두려워서 예견되는 처벌을 단지 피하려고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의 비난에 대한 보복으로 혹은 자기 요구 사항을 관찰하기 위해서 자살 시도라는 표현 방법을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자살의 경고 신호를 우리는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빠르게 대처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경고 신호 한번 볼게요. 주변 사람이나 타인에게 자살할 것을 위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나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세 줄 내려가시면 힘이 없어 보여요. 흥미가 상실되는 약간 우울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줄 내려가시면 반사회적 행동을 하고요. 학업 수행이 변화되어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결석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불참한다든지, 그리고 학교 등교 거부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회의감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감지가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빠르게 대처를 해서 아이를 구해야 되는 게 우선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보시면 성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는 성적 충동과 성적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성외의 행위에 따른 책임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성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 임신을 했다던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6번째는 무월경입니다. 무월경이라는 거는 월경을 하지 않는 것을 무월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원발성 무월경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속발성 무월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원발성 무월경은요 1차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발성은 아예 초경 자체를 안 한 상태를 원발성 무월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성 생식 구조에서 질이 없거나 성선에 이상이 있거나 여러 가지 결함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춘기 이후 초경의 출현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 월경이 있었던 후에 발생하는 속발성 무월경, 그러니까 이거는 초경이 있었던 거죠. 근데 후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2차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긴장이나 임신, 과도한 식이 조절 이런 것들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발성인지 속발성인지를 파악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7번 남아의 생리적 여성형 유방입니다.
사춘기 남아에게 양쪽 또는 한쪽 유방의 증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호르몬 변화겠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남아에게 남성 호르몬 플러스 뭐예요? 여성 호르몬이 같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시적인 생리적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됐나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대면으로 이어서요. 108페이지 아동의 행동과 정서 장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